컨설턴트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컨쇼 5회차 방송인데요. 수시 방송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방송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국 영어 수능 분석위원회 소장님인 전영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전영재, 이 별명이 보거스 선생님이에요. 딱 보시면은 얼굴이 보거스처럼 생겼다 그래서 보거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전영재 소장님을 모시고 오늘 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심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것을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예, 그렇죠. 근데 뭐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 한 150일 정도 남았는데요. 좀 이렇게 간략하면서 학생들의 좀 이해도가 좀 쉽게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를 어떻게 남아 있는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제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또 멘트를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되게 바쁘신데 제가 되게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거의 삼고초려를 해서 지금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렇게 뭐 이제 좀 아끼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만 오픈을 하시는데, 제가 전국 단위로 한 번만 오픈 좀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되게 고마워요. 솔직히 오늘 이렇게 낮부터 나와주셔갖고 저희 컨쇼 방송을 위해서, 또 저희 컨쇼를 시청하시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2017년 한국사 그 절대평가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분석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한국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학교가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제 방송 때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뭐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좀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방송, 컨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전영재 소장입니다. 자, 일명 뭐 보거스 선생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컨쇼 컨설팅 방송에서 또 선생님을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150일 동안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따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선 두 가지 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제어 또는 핵심어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원문에는 인터넷 수능 1에는 20분 문항인데요. 자, 그런데 자, 모의평가 변형에서는 22번 문항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체감이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체감도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워낙 그 주제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학생들이 막상 시험에 출제됐을 경우에는 이게 EBS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요, 예전에 3년 전에 이제 처음에 EBS 교재를 변형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 이제 이런 컨셉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EBS 교재를 공부했지만 이렇게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으로 해서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돼 있냐면, 두 번째 변형 같은 경우는요. 자, 인터넷 수능 이게 1번 14강 3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요. 자, 요 부분이 순서 배열 문제가 그대로 지문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문장 놓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people make ample use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대로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아까 여기서 순서 배열 문제가
이번에는 문장 놓기라는 문제로 새롭게 변형이 된 부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 요런 문제가 추세였어요. 그래서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체감도가 이제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EBS에서 본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됐고요. 뭐 솔직히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은 뭐 작년도 이렇게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이번 수능은 솔직히 뭐 물수능이라고 또 다시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또 두 가지 변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보고쌤이 말하는 마지막 150일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변형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핵심어 또는 주제어를 활용해서 전혀 다른 문제를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지문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주제 문제를 빈칸 추론 문제로 이렇게 바꾸거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150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EBS 교재 문제를 선별한다라는 거죠. EBS 교재 문제를 선별한다는 건 뭐냐면 EBS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변형이 될 문제가 있고요. 변형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따로 지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분위기, 자 그다음에 심경 문제, 그다음에 지칭 추론 문제, 그다음에 도표 문제, 자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 그다음에 장문 독해 문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거의 변형이 안 되거나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우선은 좀 옆으로 제껴두고요. 다른 어떤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영어도 언어다 보니까 문항별로 난이도를 정해서 그다음에 그 문제를 30번씩 정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독 직해를 했을 경우 내용이 이해를 안 가는 경우에는 그 지문을 완전히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EBS 교재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난해하죠. 그래서 최대한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에 있어서는 어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어떤 특강이라든가 해서 스킬 강의를 따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좀 학습을 하면은 어법 문제까지 해서 독해나 어법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예시 문장이 하나가 선생님이 잡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좋을까를 하는 선생님이 예시를 잡았어요. 여기 요 수능 특강에 16강에 보면은 문단 요약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별로 소재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사고묘사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 속도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 요 내용에 대한 어떤 지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솔직히 이런 것들은 별 3개짜리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탐구 이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문제는 우리 EBS라든가 이 시험 출제 부분들이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킹을 하고요. 또 2번 같은 경우 젊은이들의 지적 관심 결여 이런 것들은 문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별 하나. 뭐 햇볕과 암 진행 사이의 관계. 솔직히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학생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하나. 뭐 4번 같은 경우 사업 협상에서 변호사 입회화에 대한 문화적 시각화. 솔직히 이 4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문화적 시각화라는 부분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인간에는요.
뭐 솔직히 이거는 우리 교과 과정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인간의 고립주의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사탐이나 과탐이나 우리 정규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필요한 문제, 필요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나머지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30번씩만이라도 정독을 해서 완전히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학습하는 것이 나머지 15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을 받는 또는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다라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문이 변형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 말했듯이 뭐 그런 문제가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 단어 하나 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문장은 다 바뀌어 버린다라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 A형, B형 나오기 이전에는 뭐 이제 핵심어 위주로 변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문은 똑같고 문제만 바뀌는 거죠. 유형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다 웬만하면 EBS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되게 많이 놀란 거는 그렇게 문제 유형을 변형을 시키고 단어 하나만을 주면서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점자가 진짜 많이 속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 문제는 앞부분에 주제라든가 또는 주장, 요지, 분위기 이렇게 요런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조금 한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바로 핵심어라든가 주제어를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이라든가 문장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단 요약이라든가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은 그대로 가고 문제 형태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주제 문제 푸는구나, 요지 문제 푸는구나 이런 컨셉으로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은 그대로고 문제 형태만 바꿨을 경우, 즉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요번 9월 모의고사랑 또 수능 결국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까요? 수능이 진짜 어려울까? 계속 쉽게 나올까? 뭐 이런 건데 또 지금 소장님의 말대로라면 그 많은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 골라내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골라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3까지의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런 어떤 학습 커리큘럼도 제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나오는 문제 분석을 보니까 이제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또는 전혀 학습이 안 된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 봤을 때는 우리 이런 부분에 일선에서 이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사탐 과목이라든가 과탐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좀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문을 선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6월 모의고사 요번에 아이들 시험 본 거나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영어가 또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9월 모의고사도 또 쉬울 것 같고 또 A, B형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의 난이도는 더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는다고 봐야죠. 맞게끔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하고의 문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하고는 요번 아까 선생님이 제가 얘기했지만 변형의 정도가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에서는 요 정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득점 아니면 문제가 또 물수능이 된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 제가 요번에도 똑같이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변형하거나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 문제 변형 유형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또 쉽게 나오고 또 변별력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또 실수 몇 개 하면은 좆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그러지 말라고 교육부 좀 어렵겠네요. 변별력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수능인데 애들 좆빠지게 공부했구만. 그걸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사교육 없애겠다, 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EBS 교재에서 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대학교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체 교사, 그러니까 자체 고사들 뭐 논술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내는 건 좋은데 약간의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뭐 선생님 이제 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변형은 두 가지 형태로 추세가 되는데 주제어라든가 이런 핵심어 부분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면서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또 변형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이라는 그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다 보면은 계속 공통된 핵심어 주제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같이 학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그 보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면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실수만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렇게 마무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0일 남았잖아요. 예. 뭐 해야 될까요? 딱 어떤 마무리?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뭐냐면 체력이 먼저 받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체력이 먼저 바탕이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EBS 영어 교재를 위주로 해서 중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 특히 중상위권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영어 읽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뭐 변형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수능 특강하고요. 지금 인터넷 수능 1, 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이제 3권 정도 앞부분 지금 이제 진도가 다 나간 부분 있죠. 거기서 핵심 문장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완성이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똑같은 컨셉으로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렇게 선별해서 학습을 하면은 선생님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바로 한국사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요,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17년 겁니다. 어머, 왜 이러지? 2017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년 2016년 학년 고3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랑 2학년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한국사 절대평가에 대한 방송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번에 고3 아이들 이거 되게 신경 써서 볼 거잖아? 그러면 넌 재수하는 거야. 저 떼는 거지. 자, 보세요. 2017학년 한국사 절대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제 한국사가 필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는 거죠. 또한 대학교에서도 반영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요. 어떤 학교들은 막 버리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아예 안 하면 또 점수가 안 나오게끔 문제를 냅니다.
자, 한국사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무슨 평가냐면 절대평가요.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나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50점 만점에 40점 맞은 학생들이 바로 1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 후로 5점씩 감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5, 30, 25. 그래서 여기에요,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5점 이상은 받으셔야 되는데 25점이면 솔직히 말할까요? 내가 애들한테 가끔 장난치면서 그런 얘기해요. 눈 감고 발가락으로 찍어도 25 나오겠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사를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생뚱맞게 20점 맞아오는 아이들, 뭐 23점 이렇게 받아오는 아이들 아직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는 최소한 25점 정도에서 많게는 30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 두 개의 차이는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3등급을 받아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4등급을 받아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대학교를 보여주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등급은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이니까 1등급이 무려 10점이 날라가요. 아, 이건 뭐 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절대평가라는 얘기를 들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 공부만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2017년 대학교, 대교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학교가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다 발표가 났는데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대학교에서 반영대학 수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수시는 최저 학력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29개 정도 되고요. 응시 여부만 보겠대요. 그러니까 너 시험 봤어? 아, 그래, 됐어 라고 하는 학교들이 무려 55개고요. 나머지 학교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갈 때는 이거 29개 학교가 어떤 학교겠어요? 결국은 다 상위 학교겠죠. 상위 학교들은 최저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데 최저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 어떡하니? 나 뭐 먹고 사니 이제.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으로 하는 학교는 8개 학교밖에 안 되고요. 응시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너 시험 잘 봤니? 그 정도만 보겠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가고자 하는 학교들은 다 가산점이라는 걸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가산점을 감점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80개의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진짜 대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큼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재 소장님, 예. 자식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렇죠. 딸과 아드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쁜 딸과 아드님. 어느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서울대지. 그거 보세요. 이거 봐, 서울대래잖아. 그런데 서울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점수에서 점수를 감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점수가 되게 미비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 미비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는. 왜 그러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아이들의 자원이 완전히 밀집돼 있어요. 0.01점 차이로도 막 떨어지는 학교가 바로 서울대이기 때문에 이 가산점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자, 동점차 이거 백석대학교인가? 그 핏방울대학교 있잖아. 빠바바 빠바바바바바 우리 학교 핏방울 스키장에서 애새끼들 모아가지고 핏방울 만들어서 기네스북 만든 그 학교가 아마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거 한 개 학교가 아마 백석대학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독교 학교거든요. 핏방울대학이라고 제가 맨날 놀리는데 나쁜 대학교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핏방울대학교라고 말한 거예요. 가산점은 웬만해선 다 80개의 교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거 안 바뀌어요. 한국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뀌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요. 왜? 만일 한국사가 반영 비율이 정말 높거나 반영 비율을 정말로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줬다라면 다음 년이 되거나 그 다음 년에 뭐 2018, 2019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물러나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바꿀 수 있겠지만 한국사가 이렇게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낮춰줬다라는 건 이거 평생 가겠다라고 저는 분석은 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막 방송하시는데 막 기침하시면 그 마이크 다 들어가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난이도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평생 가져갈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7, 8등급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약간의 공부만 하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자, 경희대학교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경희대학교는 수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최저로 사용하는데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생활 우수저나 아니면 논술 같은 거 시험 보는 아이들은 수시 최저로 5등급을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 애가 6등급이 나왔다? 그럼 잠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니? 한국사로 발목 잡힌다는 게. 그리고 고려대랑 연세대학교는, 자, 고대 먼저 썼습니다. 저희 둘째님 보세요. 고대 먼저 썼어요. 하도 지랄해갖고. 자, 보세요. 고대랑 연대 같은 경우는 문과랑 이과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 아이들은 한국사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되지만 이과 아이들은 솔직히 이게 부담은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라는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과랑 이과의 성향의 차이 때문에 이과 같은 경우는 4등급 체제로 준 건데, 요 사이가 아까 보셨잖아요. 5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과 같은 아이들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문과 아이들은 3등급은 받아야죠. 웬만한 학교들은 다 4등급인데 고대 연대는 그래도 고대 연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등급 수시 최저를 3등급 정도로 맞췄고요. 서울대는 여부 확인이요. 너 한국사 봤니? 이거밖에 안 보겠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4등급이고요. 한국예대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등급만 맞으면 되냐면 고대 갈 사람들 3등급, 고대 연대 3등급, 성균관 외구대 뭐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다 4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4등급 해봤자 25점이라니까요. 연대고대 가는 애들은 3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정도 가르친 아이가 원래 한 20점, 18점 이렇게 나오던 애가 40점 맞아왔어요. 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시험지를 다 분석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자, 그래서 결국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는 결국은 가장 좋은 학교가 3등급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4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3, 4등급만 맞아도 되는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급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영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영어 3등급 공부랑 2등급 공부랑 1등급 공부가 다 다르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수시는 한국사가 그렇게 큰 비중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바로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등급을 환산 점수로 주는데요. 1등급부터 여기가 4등급 라인이고요. 여기는 5등급 라인입니다. 그런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수시 때는 되게 그러니까 5등급 체제로 가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비중을 높게 잡질 않아요. 그런데 정시가 됐을 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정시가 되면 거의 연대급이에요. 연대고대급으로 얘네들이 3등급 아이한테는 200점이라는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린 건 뭐냐면 4등급이 나오면 195점이니까 마이너스가 5점이나 차이 난다는 건 4등급이 경희대학교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시 같은 경우는 제가 컨설팅 방송 때 자꾸 말씀드리지만 진짜 소수점으로 다 잘라내요. 그런데 5점이 차이 난다라는 건, 그러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4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만 뽑겠다라는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이 등급의 점수차가 엄청나게 크고 5등급은 190점이에요. 아예 못 넣어요. 내가 계산해 보면 이건 아예 못 넣어요. 4등급도 간당간당한데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문과, 이과 다. 그러니까 이과는 그나마 어디까지? 4등급까지. 그런데 5등급 보이시죠? 6점 차 나는 거. 못 넣어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도 4등급 미치잖아요. 그러면 경희대학교는 못 넣어요. 그러니까 한국사에 발목 잡히지 말라고요. 특히 이과 아이들 지금 이거 그냥 학부모님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말하는 걸로 말할게요. 이과 얘들아, 너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올라갈 때 한국사 안 해놓잖아? 고3 때 진짜 개고생한다 봐라. 과탐도 해야 되는데 한국사마저 할 시간이 있을 것 같니?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해. 지금 너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있잖아. 2017년 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해놓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4등급만 맞으면 되잖아. 우스워 보이지? 안 그런다. 이건 막 틀리기 시작하면 막 날아간다. 한국사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많는 서울대, 연대, 고대예요. 그죠? 우리 전현대 소장님께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서울대입니다. 그죠? 자, 서울대 말고 고대, 연대부터 볼게요. 고대, 연대 똑같습니다. 자, 최고 점수가 10점입니다. 그런데 환산 점수를 하면 9.6점이니까 몇 점 차이 나냐면 0.4점 차이 나네요. 그죠? 0.4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수 차가 그 안에 옹기종기 모였기 때문에 소수점 0.1, 0.2 막 이런 순서대로 막 잘라내니까 0.4점이면 그렇게 작은 점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까요? 수시는 점수도 아니에요, 0.4점이면. 솔직히 수시에서 0.4점이잖아요. 아유,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정시에서 0.4점은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왜 3등급 맞는 게 뭐가 어렵다고.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걷다가 솔직히 연대고대랑 서울대 가는 애들이 한국사를 못 볼까? 난 그런 생각은 잘 안 한다. 얘들은 공부 잘하니까. 걷다 머리 좋은 애들이니까 금방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연대랑 고대도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국사를 준비하면서 만든 책 이름이 뭐냐면 3, 4등급 만들기예요. 3, 4등급 만들기라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우리 선생님들 난리 났어요. 야, 1등급 만들기로 해야지.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3등급, 4등급이면 충분하더란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점 체제로 가는 거예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랑 그러니까 한 학교는 점수 더해주는 거고 한 학교는 점수 빼주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이과가 모두 다 4등급이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문과만 해요. 이과는 한국사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3등급까지이고요. 마이너스 0.2점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답은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가줄까요? 답은 나왔네요. 그죠? 3, 4등급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3, 4등급 만들기만 하면 되고 3, 4등급 하는 공부 방법은 솔직히 저는 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국사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옛날 한국사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대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15세기, 14세기, 15세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연대기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전체 흐름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 방법이 진짜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괜히 공부를 잘하셨겠냐고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전체 흐름을 시작해서 단어를 정리하면은 솔직히 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책은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단원별이라는 걸로 돼 있어서 사회, 뭐 정치, 문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끊깁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전체의 연표에 대한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전체 흐름으로 시작해서 단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3, 4등급 공부는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뭐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왕 옆에 이성육부제라는 게 있는데 이성육부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고요. 그 옆으로 뭐 이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과 상사성이 나눠지고 상사성은 육부가 나가고 중서문화성에서 재신과 낭사가 나눠지는데 재신은 고위관직이고 낭사는 하위관직이고 재신이랑 저 밑에 충추원의 고위관직인 추밀이랑 묶여서 도병마사 이렇게 들어가요. 다 필요 없다고요. 뭐만 알면 되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최고 회의기구야.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최고 회의기구로서 높은 새끼들이 들어와. 까지만 알면 된다고요. 그게 3, 4등급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서 중앙집권의 국가가 나타나고 중앙제도가 나타났다면 그 중앙제도에 대한 단어들만 잘 정리하면 돼요. 도병마사는 고려 거고요. 의정부는 조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요. 전체 흐름을 보고 이야기 가듯이 전체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또한 문제 유형보다는 개념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한국사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지 마요. 그냥 개념 공부를 웬만큼 해놓고서 문제 유형 패턴을 푸는 거예요. 솔직히 수능 사탐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사탐은 개념보다 문제 유형이 중요해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따따따따따따 외웠다 그래갖고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닌데 한국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문제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보면 돼. 잘 봐요. 어머님들도 잘 보세요. 문제 유형이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문제가 졸라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문제가 베이스가 많이 깔려 있을 때 그거를 돌려먹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패턴을 파악하는 건데 요번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1회차예요. 1회차.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어디 있겠어. 새로운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텐데 교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보다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줘야지 문제 유형 패턴 아유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문제 유형 패턴보다는 개념의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파트가 존재합니다. 아 대단하죠.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사 강사밖에 없어요. 어디 감히 버릴 수 있는 파트가 어디 있겠어. 근데 왜? 이런 거예요. 왕업적은 중요합니다. 왜? 왕업적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돼요. 조선왕, 뭐 고려왕, 뭐 삼국시대 왕. 아, 우리나라 뭐 또 요만한 코딱지만한 나라는 또 셋으로 쪼갰다가 하나로 모였다가 셋으로 쪼갰다가 하나로 모였다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왕이 또 졸라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왕업적은 솔직히 되게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버리고 갈 수 있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 파트 있죠. 문화 파트는 진짜 버려도 돼요. 걷다가 제가 문화를 지금까지 계속 분석해봤는데 문제 나올 만한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만 말해볼까요? 우리 세종대왕님 과학기술 있죠. 그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높아요. 두 번째,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나 목판인쇄 있죠. 세 번째, 도교.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기껏해야 그러고 탑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파트는 공부할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왕업적 같은 경우는 좀 심층적으로 보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걷다가 야 왕도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너네 진짜 축복받은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왕 누구 나오는 줄 알아? 백제의 근초고왕이랑 고구려의 장소왕이랑 신라의 진흥왕. 야 이 셋 중에 한 명 꼭 나온다 봐라. 안 나올 수가 없다. 요번에 6월 모의고사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뭐 나오는 줄 알아? 근초고왕 나왔어. 그지? 이제 봐라. 장소왕 아니면 진흥왕 가지고 9월 모의고사 낸다. 뻔해. 왕은 그거 갖고 돌려먹기 하는 거야 얘들아. 전성기 왕 갖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기껏해야 통일신라의 뉴스페이퍼 킹 나오겠지. 우리 아침마다 배송되는 신문왕 정도 나올 거라고. 자 그리고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하면 좋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간단하게 수업을 듣고 근데 솔직히 학교 수업만으로는 될까요? 학교에서 애들 다 자는데 그잖아. 한국사 시간에 너네 다 난 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예요. 한국사 강사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현재 소장님 네. 아이들 키우시는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소장님도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죠. 그러면 한국사 학원 보내실래요? 좀 생각해 봐야죠. 그거 봐. 난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한국사 학원 꼭 그렇게 막 안 찾아다니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사 학원을 갈 필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막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찍어오는 아이들은 솔직히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뭐 1등급,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정리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봐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를 뭘로 내냐면 제시문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어떠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중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내면서 뭘 내냐면 요 단어를 냅니다. 그리고 요 단어를 내요. 얘 1, 2, 3, 4, 5 이러고 내요. 그러면 의정부나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단어고요. 이거 두 개는 고려시대 단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니까 진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제가 다 한번 정리해 갖고 다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요 단어들 있잖아. 아까 말했죠. 전체 흐름을 시작해서 단어를 정리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화백이랑 제가회의, 뭐 정삼회의 이런 건 다 삼국시대 거라는 거죠. 상대등 대대로 이런 건 다 삼국시대의 세력들이에요. 문벌귀족 고려고요. 양반, 신진사대부
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내면 어떻게 찍을 건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딱 지향하게끔 냈어요. 아예 모르면 안 돼. 대신 조금은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국가가 만든 거고 이런 거야. 한국사 왜 너네 절대평가돼 있냐면 왜 한국사 필수돼 있냐면 여러 사건들 중에 있었어 얘들아.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대박 사건이 2개가 있었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얘들아. 내가 이거 듣고 얼마나 무서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술국치야. 이 경술국치 때문에 어?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생들한테 가갖고 물어봤어. 경술국치를 아십니까? 경술국치를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대학생이 그것도 상위 내가 어디 대학이라고 말하진 않겠어. 어떤 상위 대학교 애가 새로 나온 술인가요? 이 술자만 들어가면 개새끼들 같은 대학생 새끼들 다 술만 처먹어가지고 경술국치 하니까 이게 무슨 술이냐. 이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뭐냐면 초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한 어린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안중근 의사는 무슨 의사인가요? 성형외과인가요? 피부과인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죽여버려 아저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적인 나라를 뺏긴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한일합방을 모르고 안중근 의사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죽이고 지금 앉아갖고 쉬고 계실 텐데 그거를 모르고 어떤 의사예요? 어떤 닥터인가요? 라고 하니 환장하지 않겠니 국가가?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시작하는 거야. 얘기가 많았었어 옛날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긴 거니까 얘들아 조금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온라인을 사용하십시오. 온라인을 사용하세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제 홍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컨쇼팀에서 요번에 온라인을 이제 제작을 해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원 가는 게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저희가 이제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좀 전체 흐름을 보거나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고려 시대를 전체를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책 갖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학원에 가는 것보다는 온라인 강의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뭐 제 강의가 최고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좋은 강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가 문제풀이 정도는 온라인 정도로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 온라인 한국사 강의 제가 이제 좀 저렴해지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가장 싼 가격대가 보통 한 뭐 5만 원, 6만 원? 거기다가 비싼 아이들은 막 20만 원? 한국사 능력 시험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뭐 20만 원에서 28만 원 너무 비싸요. 솔직히 제가 말하면 다 거품이에요. 너무 솔직히 거품이에요 거품.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진짜 저희 요번에 컨쇼팀에서 온라인을 찍는 이유가 솔직히 뭐 돈을 떼돈을 벌자 그것 때문에 찍는 게 아니고요. 그 거품을 빼자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면 좆될 수 있어요. 강사들한테 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컨설팅에 제가 건의한 게 뭐냐면 거품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10,000원 밑으로 측정하기로 했거든요. 뭐 9,900원 막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코리아사탐닷컴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친 사탐의 한국사 이야기 코리아사탐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7월 달부터 이제 촬영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현강이에요, 현강. 현재 이제 저희 이제 송도에 있는 저희 학원에서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할 건데 그걸 통해 갖고 저희가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오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리아 사탐에 들어오셔 갖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싸요. 보통 15강짜리를 2시간으로 나누니까 보통 한 30강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 28강 정도 되는데 저희 깜빡했네요. 저희 지금 생각한 거는 얼마냐면 9,900원이에요. 와, 파격이다, 파격. 이거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쓸게요. 9,900원에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강의 못 할 것 같아요? 아유. 하여튼 무료 그 오픈 강의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한번 와서 봐보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저희 컨쇼 6회차 방송은 뭐 지금 그냥 그거는 제가 인사말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사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요약하자면 너무 많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1, 2등급 공부보다는 3, 4등급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전체 흐름에서 핵심 단어들만 외우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장담하는데 조선의 태조 이방원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 왕인데 걔가 뭐 사관원도 독립시키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사관원 독립시키고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기껏해야 나와봤자 호패법, 양전 그리고 뭐 사병철폐 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 왕이 중심이 되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하시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은 어차피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에요. 일부러 이때 하는 겁니다. 제가 쫄랐어요. 원래는 되게 빨리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사 거품 다 빼드릴게요.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말하면 저 메가스터디나 막 비타에도 이런 데서 칼 맞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거품을 다 빼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한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아까 대학교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3, 4등급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이나 이과 애들은 좀 빨리 준비하시고요. 문과 애들은 고3 때에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늘 한국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2016년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 모의평가 분석이랑 2017년 한국사 절대평가 분석 방송을 저희 전현재 소장님이랑 저 컨설턴트 서영진이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장님 영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죠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입니다. 끈기. 자, 인내심을 갖고 자,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제 따로 동영상 지금 현재 편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킬 강의를 제가 또 그 동영상 촬영을 또 했는데 혹시 또 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우리 그 영어 독해 수능에 있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조만간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또는 이제 컨쇼에도 어떻게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학생들은 접속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최대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올려놓도록 할게요. 일단 스킬 솔직히 그래요. 이제는 스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좀 오해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스킬을 배우는 거지 스킬만으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바탕하에 그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킬 강의를 듣는 거니까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스킬 강의 보도록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마지막에 홈페이지를 홍보를 한번 했는데 딱 한 번 한 거예요. 나 원래 홍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코리아사탐 한번 들어와서 광복절날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처음 하셨어요, 그죠? 네. 저희 컨쇼 방송은 처음 이제 게스트로 초대를 해드렸는데 아마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또 한번 꼬셔갖고 모시려고 하는데 오늘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참신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직간접적으로 학생들하고 또는 이제 또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돼서 저도 한번 좀 더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이제 하나 분석할 거 한 두세 가지를 더 분석해보고 그래서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는 한번 수학 선생님도 한번 모셔볼게요. 그래서 한번 다 모아볼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볼까요? 회의하는 형식으로 한번 컨쇼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또 갖고 있고요. 안 되면 수학 선생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셋이서 한번
저는 그날은 이제 한번 빠져볼게요. 그래서 영어랑 수학에 솔직히 가장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탐구야 어차피 나중에 방송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이 얘기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오신다라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게스트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뭐 사관원도 독립시키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사관원 독립시키고 뭐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기껏해야 나와봤자 호패법, 양전, 그리고 뭐 사병철폐 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 왕이 중심이 되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하시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은 어차피.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절이에요. 일부러 이때 하는 겁니다. 제가 쫄랐어요. 원래는 되게 빨리 오픈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사 거품 다 빼드릴게요. 가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하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말하면 저 메가스터디나 막 비타에도 이런 데서 칼 맞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는데 하여튼 거품을 다 빼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는 한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아까 대학교가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3, 4등급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체능이나 이과 애들은 좀 빨리 준비하시고요. 문과 애들은 고3 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오늘 한국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2016년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 모의평가 분석이랑 2017년 한국사 절대평가 분석 방송을 저희 전현재 소장님이랑 저 컨설턴트 서영진이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장님 영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죠 뭐. 우선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긴장을 했을 텐데요. 그래도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입니다. 끈기. 자, 인내심을 갖고 자, 수능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제 따로 동영상 지금 현재 편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킬 강의를 제가 또 그 동영상 촬영을 또 했는데 혹시 또 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우리 그 영어 독해 수능에 있어서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은 조만간에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또는 이제 컨슈에도 어떻게 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학생들은 접속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최대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저희 컨쇼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올려놓도록 할게요. 일단 스킬 솔직히 그래요. 이제는 스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이 좀 오해하는 거는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스킬을 배우는 거. 네, 상대적으로 쉬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은 그대로고 문제 형태만 바꿨을 경우, 즉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요번 9월 모의고사랑 또 수능, 결국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까요? 수능이 진짜 어려울까? 계속 쉽게 나올까? 이런 건데 또 지금 소장님의 말대로라면 그 많은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 골라내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골라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3까지의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런 어떤 학습 커리큘럼도 제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나오는 문제 분석을 보니까 이제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또는 전혀 학습이 안 된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 봤을 때는 우리 이런 부분에 일선에서
이런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사탐 과목이라든가 과탐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좀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문을 선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수능은 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6월 모의고사 요번에 아이들 시험 본 거나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영어가 또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9월 모의고사도 또 쉬울 것 같고 또 AB형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의 난이도는 더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위권 학생들은 다 맞는다고 봐야죠. 맞게끔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하고의 문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하고는 요번 아까 쌤이 제가 얘기했지만 변형의 정도가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쉬운 문제에서는 요 정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득점 아니면 문제가 또 물수능이 된다라는 표현 자체는 뭐 제가 요번에도 똑같이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변형하거나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 문제 변형 유형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중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내면서 뭘 내냐면 요 단어를 냅니다. 그리고 요 단어를 내요. 얘 1, 2, 3, 4, 5 이러고 내요. 그러면 의정부나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단어고요. 이거 두 개는 고려시대 단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니까 진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제가 다 한번 정리해 갖고 다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요 단어들 있잖아. 아까 말했죠. 전체 흐름을 시작해서 단어를 정리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화백이랑 제가회의, 뭐 정삼회의 이런 건 다 삼국시대 거라는 거죠. 상대등 대대로 이런 거 다 삼국시대의 세력들이에요. 문벌귀족 고려고요. 양반, 신진사대부, 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내면 어떻게 찍을 건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딱 지향하게끔 냈어요. 아예 모르면 안 돼. 대신 조금은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국가가 만든 거고 이런 거예요. 한국사 왜 너네 절대평가돼 있냐면 왜 한국사 필수돼 있냐면 여러 사건들 중에 있었어 얘들아.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대박 사건이 2개가 있었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얘들아. 내가 이거 듣고 얼마나 무서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술국시야. 이 경술국시 때문에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생들한테 가갖고 물어봤어. 경술국시를 아십니까? 경술국시를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대학생이 그것도 상위, 내가 어디 대학이라고 말하진 않겠어. 어떤 상위 대학교 애가 새로 나온 술인가요? 이 술자만 들어가면 개새끼들 같은 대학생 새끼들 다 술만 처먹어가지고 경술국시하니까 이게 무슨 술이냐. 이것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뭐냐면 초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한 어린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봤대요. 안중근 의사는 무슨 의사인가요? 성형외과인가요? 피부과인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 죽여버려 아저씨.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 이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적인 나라를 뺏긴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한일합방을 모르고 안중근 의사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죽이고 지금 앉아갖고 쉬고 계실 텐데 그거를 모르고 어떤 의사예요? 어떤 닥터인가요? 라고 하니 환장하지 않겠니 국가가?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시작하는 거야. 얘기가 많았었어 옛날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긴 거니까 얘들아 조금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 교과 과정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인간의 고립주의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사탐이나 과탐이나 우리 정규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 같은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필요한 문제, 필요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서 나머지에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해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30번씩만이라도 정독을 해서 완전히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학습하는 것이 나머지 15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을 받는 또는 성적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다라면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문이 변형이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 말했듯이 뭐 그런 문제가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 단어 하나 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문장은 다 바뀌어 버린다라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 A형, B형 나오기 이전에는 뭐 이제 핵심어 위주로 변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문은 똑같고 문제만 바뀌는 거죠. 유형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다 웬만하면 EBS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되게 많이 놀란 거는 그렇게 문제 유형을 변형을 시키고 단어 하나만을 주면서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점자가 진짜 많이 속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 문제는 앞부분에 주제라든가 또는 주장, 요지, 분위기 이렇게 요런 그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조금 한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바로 핵심어라든가 주제어를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이라든가 문장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단 요약이라든가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은 그대로 가고 문제 형태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주제 문제 푸는구나, 요지 문제 푸는구나 이런 컨셉으로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문은 그대로고 문제 형태만 바꿨을 경우 즉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서 대학교를 보여주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등급은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이니까 1등급이 무려 10점이 날라가요. 이건 뭐 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절대평가라는 얘기를 들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 공부만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2017년 대교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학교가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다 발표가 났는데 자, 첫 번째는 그거예요. 대학교에서 반영대학 수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수시는 최저 학력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29개 정도 되고요. 응시 여부만 보겠대요. 그러니까 너 시험 봤어? 그래 됐어 라고 하는 학교들이 무려 55개고요. 나머지 학교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를 갈 때는 이거 29개 학교가 어떤 학교겠어요? 결국은 다 상위 학교겠죠. 상위 학교들은 최저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데 최저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나 어떡하니? 나 뭐 먹고 사니 이제.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최저 학력으로 하는 학교는 8개 학교밖에 안 되고요. 응시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너 시험 잘 봤니? 그 정도만 보겠다라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가고자 하는 학교들은 다 가산점이라는 걸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가산점을 감점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80개의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진짜 대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안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큼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대 소장님, 예, 자식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딸과 아드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쁜 딸과 아드님. 어느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서울대지. 그거 보세요. 이거 봐, 서울대래잖아. 그런데 서울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점수에서 점수를 감점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 점수가 되게 미비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 미비한 게 아닙니다. 서울대는. 왜 그러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아이들의 자원이 완전히 밀집돼 있어요.
0.01점 차이로도 막 떨어지는 학교가 바로 서울대이기 때문에 이 가산점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자, 동점차 이거 백석대학교인가? 그 핏방울대학교 있잖아. 빠바바 빠바바바바바 우리 학교 핏방울 스키장에서 애새끼들 모아가지고 핏방울 만들어서 기네스북 만든 그 학교가 아마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거 한 개 학교가 아마 백석대학교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독교 학교거든요. 핏방울대학이라고 제가 맨날 놀리는데 나쁜 대학교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핏방울대학교라고 말한 거예요. 가산점은 웬만해선 다 80개 교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거 안 바뀌어요. 한국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바뀌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요. 왜? 만일 한국사가 반영 비율이 정말 높거나 반영 비율을 정말로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을 줬다라면 다음 년이 되거나 그 다음 년에 뭐 2018, 2019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물러나면서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바꿀 수 있겠지만 한국사가 이렇게 비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낮춰줬다라는 건 이거 평생 가겠다라고 저는 분석은 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막 방송하시는데 막 기침하시면 그 마이크 다 들어가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난이도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평생 가져갈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 아예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7, 8등급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약간의 공부만 하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자, 경희대학교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경희대학교는 수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최저로 사용하는데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생활 우수저나 아니면 논술 같은 거 시험 보는 아이들은 수시 최저로 5등급을 못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 애가 6등급이 나왔다? 그럼 잠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니? 한국사로 발목 잡힌다는 게. 그리고 고려대랑 연세대학교는, 자, 고대 먼저 썼습니다. 저희 둘째님 보세요. 고대 먼저 썼어요. 하도 지랄해갖고. 자, 보세요. 고대랑 연대 같은 경우는 문과랑 이과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 아이들은 한국사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되지만 이과 아이들은 솔직히 이게 부담은 돼요. 왜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사라는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과랑 이과의 성향의 차이 때문에 이과 같은 경우는 4등급 체제로 준 건데 요 사이가 아까 보셨잖아요. 5점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이과 같은 아이들은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문과 아이들은 3등급은 받아야죠. 웬만한 학교들은 다 4등급인데 고대 연대는 그래도 고대 연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등급 수시 최저를 3등급 정도로 맞췄고요. 서울대는 여부 확인이요. 너 한국사 봤니? 이거밖에 안 보겠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4등급이고요. 한국예대는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등급만 맞으면 되냐면 고대 갈 사람들 3등급, 고대 연대 3등급, 성균관 외고대 뭐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다 4등급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4등급 해봤자 25점이라니까요. 연대고대 가는 애들은 3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정도 가르친 아이가 원래 한 20점, 18점 이렇게 나오던 애가 40점 맞아왔어요. 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시험지를 다 분석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하는 신문항 정도 나올 거라고. 자, 그리고 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하면 좋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간단간단하게 수업을 듣고, 근데 솔직히 학교 수업만으로는 될까요? 학교에서 애들 다 자는데. 그잖아. 한국사 시간에 너네 난 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예요. 한국사 강사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현재 소장님, 네. 아이들 키우시는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소장님도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죠. 그러면 한국사 학원 보내실래요? 좀 생각해 봐야죠. 그거 봐. 난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한국사 학원 꼭 그렇게 막 안 찾아다니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사 학원을 갈 필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막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찍어오는 아이들은 솔직히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뭐 1등급,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정리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봐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를 뭘로 내냐면 제시문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어떠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중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내면서 뭘 내냐면 요 단어를 냅니다. 그리고 요 단어를 내요. 얘 1, 2, 3, 4, 5 이러고 내요. 그러면 의정부나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단어고요. 이거 두 개는 고려시대 단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진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제가 다 한번 정리해 갖고 다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요 단어들 있잖아. 아까 말했죠. 전체 흐름을 시작해서 단어를 정리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화백이랑 제가회의, 뭐 정삼회의 이런 건 다 삼국시대 거라는 거죠. 상대등 대대로 이런 거 다 삼국시대의 세력들이에요. 문벌귀족 고려고요. 양반, 신진사대부, 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내면 어떻게 찍을 건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딱 지향하게끔 냈어요. 아예 모르면 안 돼. 대신 조금은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국가가 만든 거고 이런 거야. 한국사 왜 너네 절대평가돼 있냐면 왜 한국사 필수돼 있냐면 여러 사건들 중에 있었어 얘들아.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대박 사건이 2개가 있었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얘들아. 내가 이거 듣고 얼마나 무서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술국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예요. 한국사 강사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전인재 소장님, 네. 아이들 키우시는데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소장님도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죠. 그러면 한국사 학원 보내실래요? 좀 생각해 봐야죠. 그거 봐. 난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한국사 학원 꼭 그렇게 막 안 찾아다니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사 학원을 갈 필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막 6등급, 7등급, 8등급 이렇게 찍어오는 아이들은 솔직히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뭐 1등급,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은 그냥 정리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잘 봐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음 중 삼국시대를 뭘로 내냐면 제시문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어떠한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중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내면서 뭘 내냐면 요 단어를 냅니다. 그리고 요 단어를 내요. 얘 1, 2, 3, 4, 5 이러고 내요. 그러면 의정부나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단어고요. 이거 두 개는 고려시대 단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진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제가 다 한번 정리해 갖고 다시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요 단어들 있잖아. 아까 말했죠. 전체 흐름을 시작해서 단어를 정리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화백이랑 제가회의, 뭐 정삼회의 이런 건 다 삼국시대 거라는 거죠. 상대등 대대로 이런 거 다 삼국시대의 세력들이에요. 문벌귀족 고려고요. 양반, 신진사대부, 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내면 어떻게 찍을 건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딱 지향하게끔 냈어요. 아예 모르면 안 돼. 대신 조금은 하잖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국가가 만든 거고 이런 거야. 한국사 왜 너네 절대평가돼 있냐면 왜 한국사 필수돼 있냐면 여러 사건들 중에 있었어 얘들아. 사건들이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대박 사건이 2개가 있었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얘들아. 내가 이거 듣고 얼마나 무서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술국시야. 이 경술국시 때문에 그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생들한테 가갖고 물어봤어. 경술국시를 아십니까? 경술국시를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대학생이 그것도 상위, 내가 어디 대학이라고 말하진 않겠어. 어떤 상위 대학교 애가 우리 선생님들 난리 났어요. 야 1등급 만들기로 해야지.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3등급, 4등급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점 체제로 가는 거예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랑.
그러니까 한 학교는 점수 더 해주는 거고 한 학교는 점수 빼주는 거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이과가 모두 다 4등급이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문과만 해요. 이과는 한국사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3등급까지이고요. 마이너스 0.2점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답은 나왔네요. 빨간색으로 가줄까요? 답은 나왔네요. 그죠? 3, 4등급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3, 4등급 만들기만 하면 되고 3, 4등급 하는 공부 방법은 솔직히 저는 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한국사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옛날 한국사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연대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15세기, 14세기, 15세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연대기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전체 흐름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 방법이 진짜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괜히 공부를 잘하셨겠냐고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전체 흐름을 시작해서 단어를 정리하면은 솔직히 좀 쉬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책은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단원별이라는 걸로 돼 있어서 사회, 뭐 정치, 문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끊깁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전체의 연표에 대한 전체 흐름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전체 흐름으로 시작해서 단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3, 4등급 공부는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뭐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왕 옆에 이성육부제라는 게 있는데 이성육부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고요. 그 옆으로 뭐 이성이 있는데 중사문화성과 상사성이 나눠지고 상사성은 육부가 나가고 중사문화성에서 재신과 낭사가 나눠지는데 재신은 고위관직이고 낭사는 하위관직이고 재신이랑 저 밑에 충추원의 고위관직인 추밀이랑 묶여서 도병마사 이렇게 들어가요. 다 필요 없다고요. 뭐만 알면 되냐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최고 회의기구야.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최고 회의기구로서 높은 새끼들이 들어와 까지만 알면 된다고요. 그게 3, 4등급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서 중앙집권의 국가가 나타나고 중앙제도가 나타났다면 그 중앙제도에 대한 단어들만 잘 정리하면 돼요. 도병마사는 고려 거고요. 의정부는 조선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문제가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 단어 하나 준 다음에 그 단어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문장은 다 바뀌어버린다라 그러면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작년 A형, B형 나오기 이전에는 뭐 이제 핵심어 위주로 변형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감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문은 똑같고 문제만 바뀌는 거죠. 유형만.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다 웬만하면 EBS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되게 많이 놀란 거는 그렇게 문제의 유형을 변형을 시키고 단어 하나만을 주면서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점자가 진짜 많이 속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어 문제는 앞부분에 주제라든가 또는 주장, 요지, 분위기 이렇게 요런 그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조금 한 중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바로 핵심어라든가 주제어를 변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빈칸 추론이라든가 문장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단 요약이라든가 문장 삽입 이런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은 그대로 가고 문제 형태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핵심어라든가 주제어 변형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주제 문제 푸는구나, 요지 문제 푸는구나 이런 컨셉으로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문은 그대로고 문제 형태만 바꿨을 경우 즉 빈칸 추론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요번 9월 모의고사랑 또 수능
결국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닐까요? 수능이 진짜 어려울까? 계속 쉽게 나올까? 뭐 이런 건데 또 지금 소장님의 말대로라면 그 많은 지문을 다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중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낼 수 있는데 그 골라내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골라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마다 이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고3까지의 사탐이나 과탐이나 이런 어떤 학습 커리큘럼도 제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나오는 문제 분석을 보니까 이제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주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또는 전혀 학습이 안 된 쉽게 나오고 또 변별력 없어서 그러면 결국은 또 실수 몇 개 하면은 좆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그러지 말라고 교육부 좀 어렵겠네요. 변별력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수능인데 애들 좆빠지게 공부했구만. 그걸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뭐 사교육 없애겠다, 뭐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EBS 교재에서 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무 쉬우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대학교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체 교사, 그러니까 자체 고사들 뭐 논술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내는 건 좋은데 약간의 변별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뭐 선생님 이제 뭐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변형은 두 가지 형태로 추세가 되는데 주제어라든가 이런 핵심어 부분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면서 아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는 또 변형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이라는 그 핵심어를 가지고 문제를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하다 보면은 계속 공통된 핵심어 주제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같이 학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그 보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하면서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득점을 맞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실수만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렇게 마무리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0일 남았잖아요. 예. 뭐 해야 될까요? 딱 어떤 마무리?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뭐냐면 체력이 먼저 받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체력이 먼저 바탕이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그래서 EBS 영어 교재를 위주로 해서 중위권이라든가 중상위권, 특히 중상위권 같은 경우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는 그러니까 영어 읽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뭐 변형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문제 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수능 특강하고요. 지금 인터넷 수능 1, 2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이제 3권 정도 앞부분 지금 이제 진도가 다 나간 부분 있죠. 거기서 핵심 문장만 여러분들이 골라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완성이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똑같은 컨셉으로 중요한 문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렇게 선별해서 학습을 하면은